몇 분도 되지 않아 그 소식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곧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 동굴로 향했다. 동굴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비참한 광경을 마주했다. 인디언조가 차가운 땅바닥 위에 죽어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얼굴은 동굴 문틈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밖의 세상에서 들어오는 빛과 자유의 공기를 간절한 눈으로 바라본 채 그대로 죽어버린 듯 했다. 톰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 그도 얼마 전 동굴에서 느꼈던 절망과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악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외롭게 죽어간 모습 앞에서는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론 톰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짓누르던 두려움의 무게에서 해방된 것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인디언조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다. 동굴의 어둠 속에서 완전히 홀로 버려진 채로 죽음을 맞이한 인디언조의 시체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느껴왔던 두려움을 한순간에 씻어내 주었다. 인디언조의 보이 나이프가 그의 곁에 놓여 있었는데 칼날이 두 동강나 있었다. 동굴 문을 지탱하는 커다란 목재 들보는 오랜 시간 동안 깎이고 파여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쓸데없는 노력이었다. 왜냐하면 문 바깥에는 단단한 안반이 문턱을 이루고 있었고 칼날은 그 거친 돌을 전혀 깎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손상된 것은 나이프뿐이었다. 하지만 만약 바깥에 안반이 없었다 해도 그의 노력은 여전히 헛된 것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들보를 완전히 잘라냈다고 해도 인디언조는 여전히 몸을 그 좁은 문 아래로 통과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시간이라도 보내기 위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그저 문을 난도질했을 뿐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이 동굴 입구 근처 벽 틈에는 여행객들이 남기고 간 초조각들이 여러 개 꽂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인디언조가 그것들을 모두 찾아내어 먹어치운 것이었다. 그는 또한 박쥐 몇 마리를 잡아먹었고 바닥에는 오직 박쥐의 발톱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만들어낸 석순이 자라고 있었다. 인디언조는 그 석순을 부러뜨렸고 그 위에 작은 돌을 올려놓고 가운데를 파내어 물을 받으려고 했다. 그 물방울은 3시간마다 한 방울씩 떨어졌으며 하루에 고작 한 숟가락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다. 그 물방울은 피라미드가 건설될 때에도 떨어졌고 트로이가 멸망할 때에도 로마의 기초가 세워질 때에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정보광 윌리엄이 대영 제국을 세울 때에도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날 때에도 그리고 렉싱턴 전투의 소식이 갓 전해졌을 때에도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 물방울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으며 역사의 오후가 저물고 전통의 황혼이 깔린 뒤 망각의 어두운 밤속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떨어질 것이다. 모든 것에는 목적과 사명이 있는 것일까? 저 물방울은 5,000년 동안 인내하며 떨어지다가 단 한 사람의 덧없는 인간 곤충을 위해 준비된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10,000년 동안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 떨어질 것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행한
혼혈 인디언 조가 돌을 파내어 이 귀중한 물방울을 받으려 했던 이후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관광객들은 맥두걸 동굴을 찾으면 그 느릿느릿 떨어지는 물방울과 그것을 받던 애처로운 돌을 가장 오래 바라보곤 한다. 인디언 조의 컵은 동굴의 경이로운 볼거리 목록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심지어 알라딘의 궁전조차 그것을 능가할 수 없었다. 인디언 조는 동굴 입구 근처에 묻혔다. 그리고 7마일 떨어진 마을과 농장, 작은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배와 마차를 타고 몰려왔다.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왔고 온갖 음식을 챙겨왔다. 그리고 모두들 인정했다. 이 장례식은 마치 교수형을 구경하는 것만큼이나 만족스러웠다고. 인디언 조의 장례식은 한 가지 일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게 했다. 그것은 바로 주지사에게 그의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였다. 그 청원서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명했고 눈물 어린 감동적인 모임들이 여러 차례 열렸으며 깊은 상복을 입고 주지사를 찾아가 울면서 그가 자비로운 바보가 되어 법을 무시해 주길 간청할 여성 대표단까지 구성되어 있었다. 인디언조는 마을 사람 5명을 살해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만약 그가 사탄 그 자체였다 해도 여전히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면 청원서에 서명을 하고 감상적인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톰은 헉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미 허크는 웨일스인과 더글라스 부인을 통해 톰의 동굴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톰은 그들이 말해주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였다. 허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난 뭔지 알아. 너 이번 방에 들어갔지만 결국 위스키밖에 못 찾았지. 아무도 나한테 직접 말해주진 않았어.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딱 네가 한 짓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네가 그 돈을 못 찾았다는 것도 알았지. 만약 찾았으면 너는 분명 나한테 몰래 말했을 거거든. 톰, 난 왠지 우린 절대 그 보물을 손에 넣지 못할 거란 기분이 들어. 허크, 근데 나는 금주의 술집 주인을 밀고 한 적 없어. 너도 알잖아. 내가 소풍 갔던 토요일까지만 해도 그 술집은 괜찮았잖아. 그날 밤 네가 거기서 지켜보기로 했던 거 기억나? 아, 그래. 왜 이렇게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지? 그날 밤에 내가 인디언조를 따라갔었잖아. 뭐? 네가 따라갔다고? 그래. 하지만 이건 절대 말하지 마. 인디언 조한테도 친구가 남아있을지 모르고 그놈들이 내게 앙심을 품고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나 아니었으면 인디언 조는 지금쯤 텍사스 어딘가에 있었을 거야. 허크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웨일스인이 했던 이야기, 일부만 알고 있던 톰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보물은 동굴에 있다. 이야기가 끝난 후 허크는 본론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두 번 방에서 위스키를 가져간 놈이 보물도 가져갔다고 봐야겠지. 어쨌든 우리한텐 끝난 이야기야, 톰. 그러자 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허크. 그 돈은 애초부터 이번 방에 있지도 않았어. 뭐라고? 허크는 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톰, 너 그 돈의 행방을 알아낸 거야? 허크, 그 돈은 동굴에 있어. 한 번 더 말해봐, 톰. 보물은 동굴에 있다고. 톰, 정말 진심이지? 장난치는 거 아니고? 진심이야, 허크. 내 인생에서 이만큼 진지했던 적은 없어. 나랑 같이 가서 꺼내올래?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다면 말이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아주 쉬운 길이 있어. 좋아. 근데 왜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허크, 그건 가서 직접 보면 알 거야. 만약 못 찾으면 내 드럼도 주고 내 모든 걸 다 네 거로 할게. 맹세해.
좋아, 당장 가자. 근데 너 괜찮겠어? 아직 힘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을 텐데. 동굴까지 멀어? 난 이제 사흘 정도 걸을 수 있을 정도야. 근데 1마일 넘게 걸어야 한다면 좀 무리일 수도 있어.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한 5마일 정도 걸릴 거야. 하지만 나만 아는 지름길이 있어. 그리로 가면 훨씬 가까워. 좋아, 톰, 바로 가자. 좋아. 그럼 빵이랑 고기 좀 챙기고 담뱃대랑 작은 가방 몇 개, 그리고 연줄 몇 개, 그리고 그 루시퍼 성냥이라고 부르는 새로 나온 성냥 몇 개만 챙기자. 난 지난번 동굴에 갇혔을 때 이 성냥이 간절했거든. 정오가 조금 지난 후 두 소녀는 집을 비운 마을 사람의 작은 배를 몰래 빌려 강으로 떠났다. 케이브 할로우라는 곳을 몇 마일 지나자 톰이 말했다. 자, 봐봐. 저기 절벽이 쭉 이어지는데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 나무도 없고 덤불도 다 비슷해 보여. 응, 그렇네. 근데 저기 위쪽에 하얀 부분이 보이냐? 산사태가 난 자리 같은 곳 말이야. 저게 내 표식이야. 이제 저기서 배를 대자. 두 소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동굴 속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배를 대고 상륙했다. 자, 허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낚싯대로 저 구멍을 건드릴 수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허크는 주위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자 톰은 자랑스럽게 수막 덤불이 우거진 곳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여기야, 봐봐, 허크. 이 나라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은신처는 없을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는 오래전부터 도둑이 되고 싶었지만 도둑이 되려면 꼭 이런 장소가 필요하잖아. 어디서 그런 곳을 찾을지 고민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찾았어. 이 비밀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해. 물론 조 하퍼랑 벤 로저스한테는 알려줘야지. 도둑단이 있어야 멋이 살지 않겠어? 톰 소여의 갱단, 어때? 허크? 멋지지? 와, 진짜 멋져, 톰. 근데 누구를 털 거야? 아, 아무나. 주로 숨어 있다가 습격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아니, 항상 죽이는 건 아니고 동굴에 가둬놓고 몸값을 받는 거야. 몸값? 그게 뭔데? 돈이지. 인질이 친구나 가족한테 돈을 요구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1년 동안 몸값이 안 모이면 그때 가서 죽이는 거야. 원래 그런 식이야. 근데 여자들은 죽이면 안 돼. 여자들은 가둬두긴 하지만 죽이면 안 돼. 책마다 다 그렇게 나오잖아. 여자들은 항상 아름답고 부자고 엄청 겁을 내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시계 같은 걸 훔치지만 항상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해. 도둑들이야말로 가장 예의 바른 사람들이거든. 책을 보면 다 그래. 그리고 한두 주 지나면 그 여자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돼. 처음엔 울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우리가 내쫓으려 해도 안 나가려고 하지. 책마다 다 그렇다니까. 와, 진짜 끝내준다, 톰. 해적되는 것보다 더 멋진 것 같은데?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 해적은 너무 멀리 떠나야 하잖아. 근데 도둑이면 집이랑 서커스 같은 것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거든. 그동안 준비는 모두 끝났고 두 소녀는 동굴로 들어갔다. 좁은 터널 끝까지 힘겹게 나아간 뒤 연주를 단단히 묶고 앞으로 이동했다. 몇 걸음 더 가자 샘이 나타났고 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허크에게 벽에 붙어있는 작은 촛불 심지를 보여주며 자신과 베키가 이곳에서 마지막 불꽃이 사그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년들은 점점 소곤소곤 말하기 시작했다. 이곳의 정적과 어둠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시 이동했고 마침내 톰이 발견했던 절벽처럼 보였던 곳에 도착했다. 촛불을 비춰보니 그것은 사실 절벽이 아니라 20에서 30피트 높이의 가파른 점토 언덕이었다. 자, 허크. 이제 너에게 뭔가 보여줄게. 톰은 촛불을 높이 들고 말했다. 모퉁이를 최대한 돌아봐. 저기 보이냐? 큰 바위 위에 그 흐름으로 새겨진 것 말이야. 톰, 저건 십자가야. 자,
이제 이번 방이 어디 있는지 알겠지? 십자가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 저게 바로 인디언조가 촛불을 비췄던 곳이야. 허크는 그 신비로운 표식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톰, 여기서 나가자. 뭐? 보물을 그냥 두고 가자고? 그래, 놔두고 가자. 인디언조의 유령이 분명 여기 있을 거야. 아니야, 허크. 그 유령은 자기가 죽은 곳을 떠돌 거야. 동굴 입구 근처에서 죽었잖아. 여기서 5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아니야, 톰. 유령은 죽은 장소가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거야. 너도 알잖아. 톰은 순간 허크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봐봐, 허크. 우리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인디언조의 유령이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올 리가 없잖아. 그 말은 허크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렇네, 톰. 생각도 못했어. 우리가 운이 좋았어. 자, 이제 내려가서 보물을 찾아보자. 톰은 점토 언덕에 조잡한 계단을 만들며 내려갔다. 허크도 뒤따랐다. 큰 바위가 자리 잡은 작은 동굴에는 4개의 통로가 있었다. 3개를 조사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4번째 통로에서는 낡은 담요가 깔린 공간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낡은 멜빵, 베이컨 껍질, 닭뼈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보물 상자는 없었다. 그가 십자가 아래에 묻어놨다고 했잖아. 근데 이 바위는 땅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바위 아래일 수는 없어. 소년들은 다시 한번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탕이었다. 그때 톰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허크, 여기 좀 봐. 이 바위 한쪽에는 촛농 자국이 있고 발자국도 있어. 하지만 다른 쪽에는 없어. 왜 그럴까? 난 돈이 이 바위 밑에 있다고 확신해. 그거 괜찮은 생각이야, 톰. 톰은 곧바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몇 인치도 파지 않았는데 곧 나무에 부딪혔다. 허크 들었어? 허크도 손으로 흙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곧 판자로 덮인 구덩이가 드러났다. 그 아래는 자연적으로 생긴 좁은 균열이 있었고 톰은 촛불을 들이밀며 말했다. 끝이 보이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 볼게. 그는 몸을 숙이고 조심스럽게 틈으로 들어갔다. 길은 점점 아래쪽으로 이어졌고 허크는 뒤를 따랐다. 조금 더 가니 톰이 갑자기 소리쳤다. 맙소사 허크, 여기 좀 봐. 그곳에는 보물 상자가 있었다. 작은 동굴 속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화약통, 가죽 케이스에 넣어둔 총 2자루, 낡은 목카신 몇 켤레, 가죽 벨트, 그리고 물방울에 젖은 잡동사니들이 놓여 있었다. 허크는 상자 속에 빛바랜 금화를 손으로 휘저으며 말했다. 허크, 난 항상 우리가 이 보물을 찾을 거라고 믿었어.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해냈잖아. 이제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가지고 나가자. 일단 이 상자를 들어볼게. 상자는 무게가 약 50파운드 정도였다. 톰은 힘겹게 들어 올릴 수 있었지만 편하게 들고 다니기는 어려웠다. 그럴 줄 알았어. 유령의 집에서 그들이 이걸 나를 때 무거운 것처럼 보였거든. 그래서 작은 가방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소년들은 금화를 재빨리 작은 가방에 나눠 담고 그것을 십자가 바위 근처로 옮겼다. 이제 총과 다른 물건들도 가져가자. 아니야, 허크 그냥 놔두자. 도둑질하러 다닐 때 필요한 물건들 딱 맞잖아. 항상 여기 두고 우리만의 비밀 장소로 쓰자. 여기서 우리만의 모임도 열고 말이야. 모임? 무슨 모임? 나도 몰라. 근데 책 보면 도둑들은 항상 의식 같은 걸 하잖아. 우리도 해야지. 자, 가자, 허크. 우리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벌써 늦었을 거야. 배도 고프고. 일단 배에서 먹고 담배도 피우자. 그들은 덤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주변이 조용한 것을 확인한 뒤 배에 올라 점심을 먹으며
담배를 피웠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배를 띄웠고 저녁 어스름 속에서 톰은 허크와 신나게 대화를 나누며 강을 따라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이 내린 후 육지에 도착했다. 자, 허크. 이 돈을 부인 더글라스네 뒷마당 창고다락에 숨겨두자. 내일 아침에 가서 세어보고 나눈 다음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옮기자. 넌 여기서 가만히 보초만 서 있어. 난 베니 테일런의 작은 손수레를 몰래 가져올게. 금방 갔다 올 거야. 톰은 사라졌다가 금세 작은 손수레를 끌고 돌아왔다. 그는 2개의 가방을 손수레에 싣고 낡은 천 조각을 덮었다. 그리고 2 소녀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웨일스인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잠시 쉬었다. 그들이 다시 움직이려던 순간 웨일스인 존스 씨가 집에서 나와 말했다. 어이, 거기 누구냐? 허크하고 톰 소여예요. 잘 됐다, 얘들아. 빨리 따라와라. 다들 너희 기다리고 있어. 어서, 어서. 그는 손수레를 대신 끌어주면서 말했다. 이거 꽤 무겁구나. 벽돌이라도 들었니? 아니면 고철이라도? 그냥 낡은 쇠붙이요. 톰이 얼버무렸다. 그럴 줄 알았다. 이 마을 애들은 몇 푼 안 되는 고철을 모아서 주물 공장에 팔려고 몇 시간을 낭비하더라니까. 그냥 제대로 일했으면 그보다 2배는 벌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원래 인간이란 게 그런 거지. 어서 가자. 톰과 허크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왜 그렇게 서둘러요? 가보면 안다. 더글라스 부인 댁에 가면 알게 될 거야. 허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항상 누명을 쓰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존스 씨, 저희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웨일스인이 웃으며 말했다. 허크, 네가 왜 겁을 내는지 모르겠구나. 너랑 더글라스는 좋은 친구 아니냐? 네, 그녀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렇지. 그럼 뭐가 걱정이야? 허크는 대답하기도 전에 2 소녀는 부인 더글라스의 응접실로 밀려 들어갔다. 존스 씨는 문 앞에 손수레를 세워두고 따라 들어왔다. 방 안은 환하게 밝았고 마을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대처 판사 가족, 하퍼 가족, 로저스 가족, 폴리 이모, 시드, 메리, 목사님, 신문 편집자 등 많은 사람이 있었다. 모두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더글라스 부인은 진흙과 촌농범벅이 된 2 소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폴리 이모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톰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당황한 건 바로 톰과 허크였다. 웨일스인이 말했다. 톰이 집에 없어서 찾기를 포기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집 앞에서 허크와 같이 있는 걸 발견해서 함께 데려왔지. 더글라스 부인이 말했다. 잘하셨어요. 애들아, 따라와. 그녀는 2 소년을 침실로 데려갔다. 이제 씻고 옷을 갈아입으렴. 여기 새 옷이 있단다. 셔츠, 양말, 모든 게 다 준비됐어. 이건 허크 거야. 아니,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 허크. 존스 씨가 하나 사고 나도 하나 샀단다. 둘 다 너희한테 꼭 맞을 거야. 얼른 입고 내려와. 그녀는 2 소년을 남겨두고 방을 나갔다.